강원도 깊은 산속, 이른 아침부터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와 베테랑, 사냥꾼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대한민국 최대 건설 기업 태산건설의 회장인 맹호준이 직접 멧돼지 사냥에 참여하는 날이니까요. 검은색 지프차가 산길을 오르자 경호원이 재빨리 내려와 뒷문을 열었습니다. 72살의 맹호준 회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단한 체격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맹호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고 얼굴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수렵장 관리인이 공손히 인사를 건네며 앞장섰어요. 맹호준은 가벼운 목례로 답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산속의 공기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했어요. 젊은 시절 맹호준이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잠시 이곳에서 은거하며 인생을 다시 생각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오늘 멧돼지 흔적이 여러 발견됐습니다. 특히 저쪽 계곡 근처에 큰 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어요. 맹호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냥꾼들은 맹호준이 지나갈 때마다 잠시 작업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맹호준은 모두에게 약간의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사냥 준비를 하면서 맹호준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한때 맹호준은 가난한 청년이었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자에 불과했죠. 하지만 맹호준은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자신만의 건설 회사를 세웠고 지금은 대한민국 최대 건설 재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이었죠. 사업에만 몰두하던 맹호준은 유일한 아들 호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제대로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8년 동안 맹호준은 호석이 남겨둔 유일한 혈육일지도 모를 아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28년 전 맹호준의 아들 호석은 대학생 시절 연인 김미란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이던 맹호준은 그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죠. 미란의 집안은 별 볼 일 없었고 맹호준은 아들이 더 좋은 집안과 연을 맺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호석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란과 계속 만났고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맹호준은 아들의 죽음 이후 미란을 찾아보려 했으나 그녀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맹호준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찾아보았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손자의 존재를 잊지 못한 채 사업에만 더욱 열중했죠. 사냥이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맹호준은 다른 사냥꾼들과 멧돼지를 추적하다 어느새 혼자 깊은 숲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소나무 향기가 짙게 퍼진 숲속에서 맹호준은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들과 찾지 못한 손자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맹호준이 고개를 돌리자 거대한 멧돼지가 숲을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뒤를 군복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쫓고 있었죠. 순간 멧돼지가 방향을 바꿔 그 군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맹호준은 본능적으로 총을 들어 겨냥했어요. 수십 년간 사냥을 해온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총소리가 산을 뒤흔들었고 멧돼지는 그 자리에 쓰러졌죠. 군인은 놀란 표정으로 멧돼지가 쓰러진 자리를 바라보다가 맹호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맹호준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 군인의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단단한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마치 젊은 시절 아들 호석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십니까? 맹호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군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군모를 바로 쓰며 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맹호준은 그 자리에 서서 군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머릿속에서 28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지? 맹호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호태라고 합니다. 김호태입니다. 지금 이 근처에서 훈련 중이었는데 부대에서 낙오되었습니다. 호태, 맹호준은 그 이름을 되뇌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도 아들을 닮아 있었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8입니다. 맹호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8년. 그렇다면 맹호준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28년간 존재를 알고도 찾지 못했던 손자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군 생활은 어떤가? 맹호준이 물었습니다. 둘은 숲속 작은 바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맹호준은 무전기로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이제 사냥꾼들이 그들을 찾아오는 중이었죠. 숲속은 이제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저녁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 황금빛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막 특수부대 훈련을 시작했는데 오늘 체력 테스트 중에 낙오되었네요. 호태가 대답했어요. 맹호준은 그를 자세히 살폈죠. 군복 차림이지만 건장한 체격과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열심히 훈련한 티가 났어요. 그리고 그 눈빛, 의지가 강한 눈빛이 호석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니? 맹호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호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맹호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미란이, 그녀는 죽기 전까지 혼자 아이를 키웠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기억하나? 맹호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호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맹호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편견을 버리고 아들의 연인을 인정했더라면 아들은 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알았을 것이고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랐을 거예요. 혹시 어릴 때 별명이 있었나? 맹호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호태가 놀란 듯 맹호준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저를 작은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맹호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작은 호랑이. 그것은 아들 호석에게 지어주었던 애칭이었습니다. 호석은 자신의 아이에게도 같은 별명을 물려준 것일까요? 네, 어머니. 미란이. 혹시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니? 맹호준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호태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거기에 계셨어요? 제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맹호준은 천천히 호태에게 다가갔죠. 호태야, 나야. 내 할아버지. 순간 호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맹호준은 한 걸음 다가갔죠.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정말이야. 너희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 하지만 호태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데
당신이 정말 할아버지라면 왜 한 번도.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상처가 묻어났어요. 맹호주는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맹호주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구겨진 부분도 있었지만 그 속 인물들의 모습은 선명했어요. 이것 좀 봐줘. 맹호준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호태는 한동안 사진을 받기를 거부했어요. 그의 눈에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죠. 숲속의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 잃을 건 없지 않겠어. 맹호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호태는 마지못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죠. 여자는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고 남자는 어머니가 간직했던 사진 속의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건. 호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맹호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이야.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었어. 그리고 너는 내 손자야. 호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숲속으로 걸어갔어요. 오랫동안 등을 돌린 채 말이 없었죠. 맹호준은 그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호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습니까? 호태가 다시 돌아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죠. 맹호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복잡한 이야기야. 내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후 나는 정말 너희를 찾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당시 너희 어머니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 자취를 감추었지. 게다가요? 호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것이 내 가장 큰 후회야. 내 어머니는 그런 나를 미워했을 테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했을 거야. 호태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법하네요. 어머니는 항상 할아버지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맹호준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내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호태야, 나는 정말 너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 증명해 보세요. 호태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라고? 맹호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맹호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 터치한 뒤 호태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 이건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의 기록이야. 화면에는 28년에 걸친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한 기록, 경찰에 신고한 내용, 심지어 전국 각지의 학교에 보낸 문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문서들이었죠. 호태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맹호준이 김미랑과 그녀의 아이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각종 신문 광고, 개인 탐정, 고용 영수증, 미란의 고향 학교에 보낸 문의 편지 사본까지 있었죠. 이게 다 사실입니까? 호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맹호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사실이야. 하지만 내 어머니는 너무 잘 숨어 있었어. 아마도 나를 피하고 싶었던 거겠지.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화면을 계속 넘기던 호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전국의 병원을 수소문했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맹호준은 호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꾸준히 찾아다닌 흔적이 보였어요. 그런데 왜 결국 포기한 겁니까? 호태가 물었습니다. 맹호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포기한 적 없어?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찾기가 더 어려워졌을 뿐이야. 그래도 나는 매년 내 생일마다 사설 탐정을 새로 고용했지만 호태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숲을 바라보았죠.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와 지금 맹호준이 보여주는 증거 사이에서 호태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태가 천천히 말했어요. 맹호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좋아. 하지만 호태야,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기회를 주지 않겠니? 나도 너에 대해 알고 싶어. 호태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것 같네요. 이해해. 하지만 호태야, 나는 내 할아버지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대가 그들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맹호준은 천천히 일어섰죠. 여기 있어. 그들이 널 부대로 데려다 줄 거야. 내 연락처를 남겨둘 테니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해줘. 호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과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호태는 군 휴가를 받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맹호준이 보낸 운전기사가 그를 태우고 강남의 호화로운 빌딩으로 안내했어요. 태상건설의 본사였죠. 호태는 이곳에 서는 것만으로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그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맹호준의 사무실에 들어선 호태는 그곳의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사무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가 키웠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호태야. 맹호준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호태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맹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책상과 고급 가구, 벽에 걸린 수많은 상패들이 이곳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호태는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이곳의 호화로움 앞에서 그의 옷차림은 초라해 보였죠.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어머니의 유품도 다시 살펴보고요. 호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 뭐가 있었니? 맹호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요. 읽어보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으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만남을 피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맹호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랬구나. 어머니는 호태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없이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언제나 사업만 우선시했으니까. 맹호준은 고개를 숙였죠. 그건 사실이야. 내가 그럴 때는 사업 성공에만 집착했었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내 아버지는 항상 내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야. 침묵이 잠시 이어졌습니다. 호태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맹호준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듯 했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호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아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혼자였죠. 어머니가 대신 오시기도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셨으니까요. 맹호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손자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정말 미안하다, 호태야. 그 시간들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구나. 호태는 고개를 저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맹호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우리를 찾으려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했다는 것도요. 맹호준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죠. 내 어머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내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들, 미란에게도 상처를 줬을 테니까. 그녀가 날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해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호태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말씀이 많으셨지만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는 달라지셨어요. 내 할아버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죠. 맹호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호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도 마지막에는 할아버지를 용서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맹호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는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말했죠.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것도 존중할 거야. 호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8년 동안 할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였던 그에게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재산이나 회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호태가 단호하게 말했죠. 맹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너는 내 손자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호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와 손자로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맹호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그는 서둘러 책상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나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그날 이후 맹호준과 호태는 조금씩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호태가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는 어려웠지만 휴가 때마다 그들은 시간을 함께 보냈죠. 맹호준은 호태에게 자신의 과거, 사업을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호석에 대한 기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호태는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 학창 시절의 이야기,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산건설의 임원들, 특히 맹호준의 조카들 사이에서 호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호태가 맹호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죠. 맹호준의 조카 중 하나인 태영은 호태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태가 진짜 맹호준의 손자가 아니라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어요. 조작된 서류와 증언들이 맹호준에게 전달되었죠. 회장님, 이 서류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영이 어느 날 맹호준의 사무실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 김호태라는 청년이 회장님의 손자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맹호준은 태영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만해. 맹호준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태영아, 내 손자를 의심하고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내다니. 태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회장님, 저는 그저 회사와 회장님을 위해서 나가. 맹호준이 단호하게 말했죠.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하지만 태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태에게 직접 접근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너 같은 아이를 위해 회장님이 재산을 남겨두시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정말 회장님의 손자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 호태는 태영의 말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막 알게 된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싫었어요. 그는 맹호준과의 만남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대로 돌아간 호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맹호준은 호태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호태의 부대를 찾아갔지만 호태는 만남을 거부했어요. 절망에 빠진 맹호준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서의 성공, 쌓아온 재산, 그 모든 것이 가족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회장님, 호태 씨의 친구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비서가 어느 날 맹호준에게 보고했죠. 맹호준은 호태의 친구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카들의 음모를 밝혀냈고 회사나 재산이 아닌 오직 가족으로서 호태를 원한다는 진심을 담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 없지만 호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냈죠. 호태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기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호태야, 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그를 용서해 주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것을 뉘우칠 기회가 필요한 법이란다. 호태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부대는 마지막 극기 훈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을 오르는 혹독한 훈련이었어요.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고 호태가 속한 소대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고립되고 말았죠. 호태는 동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던 중 다리를 다쳤습니다. 호태 일병이 다쳤습니다. 응급 후송이 필요합니다. 소대장의 무전 내용이 기지로 전달되었어요. 맹호준은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호태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찼죠. 부디 괜찮기를. 내가 이제 막 찾은 손자를 다시 잃을 수는 없어. 병원에 도착한 맹호준은 호태의 병실로 달려갔어요. 호태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맹호준의 모습을 보자 호태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죠. 할아버지. 그것은 호태가 처음으로 맹호준을 할아버지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맹호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걱정했다, 호태야. 너무 걱정했어. 호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다리만 조금 다쳤을 뿐이에요. 곧 나을 겁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태영의 거짓말과 음모, 맹호준이 태영을 회사에서 쫓아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진심을 나누었죠. 할아버지, 저는 전역 후에 대학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맹호준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내가 전적으로 지지할게. 몇 달 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강원도 숲으로 함께 하이킹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사냥이 아닌 평화로운 산책을 통해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다졌죠.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호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멧돼지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숲속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맹호준은 미소를 지었죠. 이제는 사냥을 하러 오지 않아도 좋겠구나. 그냥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것으로 충분해. 두 사람은 미란의 묘소를 함께 찾아 참배했습니다. 맹호준은 미란의 묘 앞에서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미란아. 너무 늦게 찾아와서. 하지만 이제 호태를 내가 잘 돌볼게. 걱정하지 마. 호태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어요.